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이민자 체류 실태 고용조사 결과인데요. 갈수록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또 건설 현장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다행히 이런 외국인들의 임금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여전히 불법 파견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면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 적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각종 사건 사고에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또 법적 보호가 미흡해서 생기는 차별, 그리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조금은 후진적인 모습인데요. 자, 오늘 그런 현실을 재조명해 봐야 할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 기념일인데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자세로 더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우리 미진님, 정실님, 또 임식님, 네, 모두 굿모닝이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한님도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얘기인가 봐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얼어 죽어도 코트, 일명 얼죽코들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이 옷을 꺼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옷은 최근 탄핵 정국 속에 판매가 늘기도 했는데요. 부모 등골을 빼먹는 비싼 옷이라고 해서 한때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기도 했죠.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콩글리시인데 거위털, 오리털 등 다양한 충전재를 넣어서 따뜻하게 만든 이 옷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오늘 이거 꼭 입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춥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입고 출근을 했는데,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영천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는데요. 이 앞으로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에 발생한 소식인데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된 일인가요? 이 농장의 규모가 한 8만 8천 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모두 산란 종계라고 했다면 예. 이제 국내 산란 종계 사용 마리수의 한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이제 살처분이 되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먹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이 계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8만 8천 마리 중에서 산란 종계는 절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4만 1천 마리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농장이 한 곳인데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었네요. 그죠? 8만 8천 마리 정도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다행히 계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4만 1천 마리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국내 산란 종계 마리수의 한 4.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인 산란 종계 마리수도 평년 대비 한 10% 정도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란 실용계 아까 말씀드린 산란계를 우리가 먹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닭 병아리를 공급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은 계란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지적이 산란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란 가격이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산란계 가격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산지 가격을 좀 보면요. 특란 30개 기준으로 4,911원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형성됐던 5,074원 그리고 2022년에 형성됐던 5,073원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산란계 업계에서는 산란계 사용 마리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종계장에서 발생한 고병어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이 다른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란과 관련된 생산하는 단체 여기가 산란계 협회인데요. 네. 이 협회에서 이미 지난 13일에 산란 실용계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계란을 생산하는 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산란 실용계 생산용 종란 생산 연장 이게 종계장에 요청을 한 건데요. 이게 전국에 7개에 있는 부화장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란 생산량이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이게 도태를 지켜야 할 주령에 있는 산란 실용계에 도태를 늦추면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을 또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란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해외도 그렇고요. 산발적이긴 하지만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16일에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10월 29일 이후로 총 11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이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발생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 어디든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농장에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버려지던 식품 부산물이 가축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요. 식품 제조업체나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공영 도매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명 식품 부산물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거나 관리하면은 가축 사료의 좋은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 관련 단체에서 계속 이거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 단체에서는 사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식품 부산물이나 농산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또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그리고 8개 기업 단체가 모여서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 자원화 시범 사업 이것을 추진하기로 하고요.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어제 오후에 맺은 상황입니다.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서는 훨씬 좋은 일 같은데 그러면은 시범 사업에 한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네. 실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한꺼번에 규제를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풀어도 될지 일단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바로 실정 특례를 적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8개 기업 단체를 공급자, 운반자, 수요자로 나누고요. 공급자가 식품 부산물을 음식물 폐기물과 구분해서 배출하고 보관해 놓으면 이걸 운반자가 전용 수거 차량을 지정을 해서 운반한 후에 또 별도 공정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별도로 수집 관리된 식품 부산물을 사용자인 배합사료 공장이나 축산 농가에서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버려지던 식품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배출하는 업체도 좋을 것 같고 또 활용하는 축산 농가도 좋은 일석이조가 되는 셈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는 사료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식품 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도 요즘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협약에서도 공급자로 이마트나 삼성 웰스토리, 삼성전자, 현대그린푸드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 궁금합니다. 식품 부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농식품부가 추정한 데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식품 부산물만 한 1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인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시범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양이 12,700여 톤이라고 하니까 10배 정도는 훌쩍 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서 사업이 좀 확대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산 부산물들도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폐기물 관리법상에 재활용이 가능한 항목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범 사업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 왔는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저저번 주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읽을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 이거 어떤 책인가요? 일단 욜로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욜로 많이 들어봤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알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뿐이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라는 돈 막 쓰자. 예, 그런 트렌드인데 네. 2023년 6월에 이제 미국의 CNN이 욜로라는 모토 아래서 소비 시장을 이끌던 2030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욜로 대신 다시 등장하는 말이 요노라는 말이 요즘 새로 등장하는데. 요노? 예. 이건 무슨 봤더니 You Only Need One. 필요한 건 하나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구매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세대로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욜로에서 요노로 이렇게 변화하는 게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늘지 않는 주거니 사정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한 건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 세대가 2023년에 평균 소득이 전년도 대비해서 1.9% 늘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3.6% 늘었으니까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성장, 고물가 안 오르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월급하고 애들 성적이 안 오른다고 부모님들이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저성장, 주식도 안 오르던데. 예. 주식도 안 오르네. 네, 안 오르는 거 너무 많아요. 뭘 두 개입니까? 예. 그래서 실질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 데다가 이제 고령화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 상황을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으면 우리보다 먼저 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의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힌트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집필한 책이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의 트렌드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저성장 고령화라는 것들을 경험해본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텍스트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걸 한번 픽해봤고요. 네. 이 책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목차에 저성장, Z세대, 그다음에 고령화, 공간, 유통 이렇게 한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성장 고령화된 사회에서 어떤 소비 트렌드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박윤정님이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도쿄 가는데 귀 열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윤정님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 갑자기 우리 상무님 부담 가시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저자 정희선 씨인데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트렌드 분석 전문가고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MBA 하시고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도쿄 지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이제 일본의 경영 정보 플랫폼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예. 저서로는 이제 도쿄 리테일 트렌드, 공간 비즈니스를 바꾸다, 사지 않고 삽니다. 뭐 이런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저성장이 테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고객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저성장과 인구 감소 시대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소비액도 그렇죠. 줄고 고객 수도 줄고. 그렇죠. 일본 기업들은 일찌감치 같은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알다시피 30년간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서요. 제가 대학교 때 일본 갔을 때 기억으로는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콜라, 캔콜라 가격이 110엔인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와, 그건 너무 좋은. 그것만 놓고 보면 너무 물가만 안 좋은데. 오르는 게 아니고 월급도 안 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싫어요. 2022년 대학 졸업생 취직한 취업 신입사원들 월급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 아버지 때가 신입사원이던 시절 월급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대졸 신입이 일본 같은 경우에 23만 엔 정도? 230만 원. 그 정도 한 그 달에? 정도 100엔 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급이 오르지 않고 물가도 안 오르는 상황에서 일본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지갑이 앞으로도 넉넉해질 거란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전략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인구가 1억 3천만 명.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갑도 안 열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소비자도 줄고 일본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일본의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년 뒤에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또 빠르잖아요, 되게. 그렇죠. 또 속도도 빠르게 간다는 부분들을 봐서 일본의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갔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보면 일단 고객수가 많아야지 매출이 늘어나죠. 두 번째는 고객수가 같더라도 구매 빈도가 높아야지 자주 사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매일 상품의 단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30년간 저성장 인구 감소를 겪어왔던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고민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빈도를 높일 거냐. 이 고민도 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평균 단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고민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성장 시대입니다. 근데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여행과 관련된 거 아까 도쿄 여행도 가신다 그러니까. 네. 우리 박윤정님이. 예. 근데 여행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가신다고. 여행이겠죠? 큰 범위에서 여행이라고 예. 볼 수는 있으니까. 출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여행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여행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행책을 파는 방법. 고객이 아닌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야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이 뭐냐 그러면 지구를 걷는 법이라는 그 가이드북 책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점 가면은 한 회사에서 이렇게 쫙 국가별 시리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1979년도에 창간이 됐고 약 160개 국가의 이제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게 언제냐면 코로나19 때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다쳤으니까 막혔죠. 여행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한 90% 정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여다봤더니 지구를 걷는 법 시리즈가 코로나19 기간 중에 무려 85건의 신간을 새로 발간하면서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매출이 90% 하락했는데 이 신간을 발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간을 발간해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꽤 많이 먹혔어요. 네. 그래서 지구를 걷는 법 편집팀이 가장 먼저 한 거는 해외 못 나가면 국내에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 이제 도쿄올림픽 막 개최되던 시절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해외 시리즈 말고 국내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보자. 국내 시리즈는 없었군요. 국내 도시 가이드 시리즈를 한번 만들고자 하고 그때 올림픽하고 연계돼서 도쿄편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면서도 편집팀에서 이거 잘 될까? 아무래도 안 될 거라는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적자를 각오하면서 이제 책을 만드는데 다만 이제 가이드북 기존의 국내 여행 가이드북하고는 좀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도쿄 여행을 가지 않아도 도쿄에 가지 않아도 읽고 싶어 하는 책.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서 보고 싶은 책을 만들어야 좀 내구성도 있고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여행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도쿄의 문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서 이제 읽을 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잘 읽히겠네요. 그렇게 썼으면. 그렇죠. 이거보다 무슨 생각했나 그러면 한국에는 오래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의 변화 답찾기.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1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에 막히면서 이제 국내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냥 도쿄라는 도시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책들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책의 판도가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소장하고 싶어하는 책들. 그런 책의 시리즈들이 이제 이런 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출판사도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담이지만 그 유홍준 교수님 얼마 전에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 굉장히 그 글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책이 재밌어서 글쓰기에 대한 문의를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이 책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만 부나 팔렸다. 그죠?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네요. 이게 여행 가는 사람만 여행책을 살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근데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한테 여행책을 판다. 대단한데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어르신들 중에 가고는 싶어 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접적인 체험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면 또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리마인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직접 가려면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공항에서 대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책은 딱 열면 그 순간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또 명언 준비하신 거예요? 다른 책에서 좀 주워 들은 겁니다. 책을 여는 그 순간이 여행 시작이다.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여행책을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장을 본 거잖아요. 그게 좀 의미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편에 의해서 만든 게 뭐냐면
도감 시리즈를 만듭니다. 도감 시리즈. 각종 도감. 그래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가 아니고 테마를 중심으로 전 책을 발간하기 시작하는데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세계의 영화 무대와 촬영지. 예를 들면 세계의 맛집 도감. 네. 세계의 굉장한 호텔들. 세계의 굉장한 역들. 좋다. 제목 좋은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네. 국가별로 할 때는 그 지역을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다녀야 되지만 이걸 보면은 이거는 여행 가이드북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디를 여행 갈지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책을 참조할 수 좋네요. 있죠.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 이 단순한 여행 정보 제공이 아니고 여행을 설계할 수 있는 그 기초 단계의 책들을 제공하고 소장할 수 있는 도감이 되니까 또 소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발상 전환을 통해서 고객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고객화시키는 거. 기가 막히네요. 그게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 일본에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 헬스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는 뭔가요? 편의점 헬스장?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이제 소비자가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이제 구매나 사용 빈도를 높여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대표적인 게 일본의 초코잡이라는 피트니스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초코잡. 초코잡. 예. 저 처음에 초콜릿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코잡은 운동을 하지 않는 고객들을 피트니스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떡해요? 현재 피트니스 운동을 하는 사람의 고객 비율을 보면 한 3.5%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기만 집중해 가지고는 매출을 신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센터,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지 않는 96.5%의 고객에다가 좀 집중해서 초코잡이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콤비니짐이라는 건데 콤비니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편의점 헬스장. 콤비니가 편의점이고 짐이라는 게 헬스장. 콤비니언 스토어랑 짐을 합쳐가지고 편의점 헬스장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 갈 때 짜투리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월 회원비가 3,278엔 그러니까 한 32,000원 정도 되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요금인데 괜찮네요. 예. 일단 요금이 싸고요. 예. 두 번째 24시간 운영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헬스장 갈 때 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신발 갈아 신고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최악이죠. 그게 좀 불편한데 여기는 그냥 신발 그대로 신고 있는 옷 입고 그냥 들어가서 간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헬스장 이용 문턱을 상당히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재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고객으로 정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운동하게 되면 시장이 얼마나 좀 넓어질까 여기에 집중한 건데 이게 2022년도 7월 달에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1년 반 만에 회원수가 112만 명까지 늘어나고 전국에 1,330개의 점포를 오픈하고요. 론칭 후 1년이 조금 넘은 2023년 12월에부터 흑자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이거 주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한다고 하나요? 초코잡 조사를 보니까 회원의 80%가 주 1회 이상 정도 이용을 하고요. 보통 퇴근길 또는 외출 시 잠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들른다고 하고 흥미로운 점은 일반 피트니스 센터 같으면 40대 회원이 좀 많잖아요. 근데 초코잡 회원은 보니까 50% 이상이 20대 또는 30대로 연령대가 굉장히 좀 낮다고 합니다. 예. 뭐 가격과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운동에 대한 허들 같은 거를 상당히 좀 많이 낮췄다.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헬스장 갈 때 제일 싫은 게 옷 들고 신발 들고 가서 갈아 신는 거. 예. 엄청 그 최악이죠. 예.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편하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상상이 되는데요. 출장을 갔는데 그냥 정장 입은 상태예요.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턱걸이나 하든지. 그것도 10분, 20분만 해도 되는 거니까. 잠깐 하다가 몸 좀 풀렸다 이러고 나가는.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계속해서 고객을 확장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업 론칭 후 한 100만 명 넘는 회원을 확보하게 되면 뭐 계속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 또 들어온 고객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감점인데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가 간편하게 운동하다가 또 재미 붙이면 또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럼 또 회원이 여기서 떨어져서 전문 피트니스 샵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저는 초코짐 이거를 이용하다가
전문적인 데를 가고 싶어졌다 해도 여기를 등록할 것 같아요. 예, 그 편의성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있죠. 또 해보면 처음에 싸니까 등록을 했다가 또 안 가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런 분들을 하면 어떻게 하면 회원을 계속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 한 번 들어온 회원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코잡이 한 게 뭐냐면 서비스 다양화를 좀 꾀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운동기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필라테스나 뭐 골프 연습기 같은 건 보통 요즘 많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셀프 제모를 할 수 있다거나 셀프 네일을 할 수 있다거나 여기서 안마 의자를 갖다 놓는 거라 좋다, 그거. 좀 운동하고 좀 무관한 것들을 좀 많이 갖다 놓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2024년 3월에는 세탁기를 갖다 놨습니다. 코인 세탁기. 코인 세탁기를? 그러니까 그 세탁방 아닙니까? 어차피 세탁하러 온 김에 기다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운동해라. 또 운동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막히네요. 셀프 화이트닝 하는 거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것들을 운동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혼자 사는 가구가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뭐 1인 가구라고 하면 노래방도 가고 세탁도 되고 헬스장까지 이용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다. 무조건 하죠.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최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세탁기가 있는 초코잡 같은데 저도 이런 거 있으면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코인 세탁기 못해도 몇천 원인데. 보통 가가지고 보통 1인 가구도 요즘 세탁기 구입 안 하거든요. 공간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잘 안 하는데 코인 세탁소 가면 뭐 하는지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대부분이 스마트폰 들고 시간 죽이기를 하잖아요. 가끔 책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세탁 기간 동안 그냥 운동 같이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괜찮은 컨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인 세탁장이랑 헬스장의 경계가 사라졌네요. 없어졌네요. 그렇죠. 최근에 초코잡이 실험적으로 이제 운동기구 없이 다른 서비스만 하는 매장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양한 조합의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빨래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래를 하면서 안마의자 즐기는 사람도 있고 빨래를 하면서 노래방 즐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상에 전환한 거죠. 뭐 굳이 운동기구 있어야 되나? 다른 것끼리 모아놔도 조합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운동기구 이용하지 않고 뭐 세탁기나 노래방만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초코잡 입장에서는 운동기구가 없는 짐을 만드는 거죠. 헬스장.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들을 한다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초코잡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빈집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들었죠. 일본이 고령자들이 혼자 살다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이 방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녀들도 이제 지방에 있는 오래된 집 같은 것들을 굳이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자산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의 뭐 영해 수렴하던데요. 또 상속받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집을 해체를 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가까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슬럼화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은 되게 인기가 높은데 중고 건물은 거의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게 이제 빈집이 증가하는 요인들로 보이는데 일본 통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850만 채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한 14% 정도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8년인 거죠? 네, 지금은 더 많을 거고. 지금부터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빈집 소유자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을 늘려놔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빈집 활용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놔서 촉진 지구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뭐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거를 좀 간소화시켜주는. 그래서 부담은 늘려서 빈집인 상태에 두지 못하게끔 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아니면 개발을 좀 용이하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좀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좀 애매한데 그 빈집의 소유자랑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빈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예, 그런 플랫폼이 있나요? 일본에서 지자체가 이제 빈집은행 같은 것들을 많이 은행이요. 예. 빈집 은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좀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네. 대표적인 게 모두의 영엔을 물건 이런 게 있어요. 모두의 그러니까 집 가격이 영엔이라는 거예요. 아, 공짜다. 공짜입니다. 모두의 영엔의 물건. 이게 홋카이도 중심으로 한 건데 전국에 한 1,500건의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이제 소개된 빈집은 전부 영엔입니다. 무료로 판매가 되고 네. 계약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도된 집은 주로 사신 분들이 뭘로 하는지 봤더니 음식점으로 쓰거나 쉐어하우스로 좀 개조를 해서 쓰는데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제 빈집 정보를 게시하는 것 자체도 무료고 집값도 무료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직접 구매자가 뭐 등기나 이런 거 다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이게 서비스 요금 체계가 두 가지인데 구매자가 직접 뭐 주인과 교섭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하면 다 무료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봤더니 오마카세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맡겨가지고 일괄적으로 진행해주면 그 비용이 한 16만 5천 엔 정도 되는데 이용자의 한 70% 정도가 한 16만 5천 엔 정도 내고 이 오마카세 플랜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건 수익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빈집이 속출해서 마을 자체가 소멸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빈집이 하나 둘씩 늘다면 그 마을 자체가 행정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전체가 소멸해버리는 게 이제 지방 소멸, 뭐 마을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일본 얘기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면 일본은 철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철도 역사에도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역무원들을 아예 없애거나 매우 적은 역사들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역무원들이 없는 역을 무인역이라고 부르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564개의 일본 역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무인역이라고 합니다. 이야, 절반이 무인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이 빈집하고 이 무인 역사를 좀 연결해서 좀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합니다. 어차피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잖아요. 그 역사를 호텔로 보면 체크인 카운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들을 숙소로 만들거나 식당으로 만들거나 뭐 목욕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일단 마을에 내리면 역사를 통해서 체크인을 하고 그 마을에 흩어져 있는 방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게 마을 전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진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분산형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관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숙박시설 한 개당 최소 객실은 몇 개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하나만 있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객실마다 프런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좀 개정해 주면서 이런 마을 전체를 이런 리조트처럼 개발하는 형태의 일을 일어나는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멋지네요. 예, 한편으로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자체도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회 인프라도 사람이 나이만 들어가는 경우 인프라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일본이 1950년하고 70년 사이에 인프라가 정비가 됐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진 지 50년 넘는 인프라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네. 일본 교통성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 전역의 이제 자동차 교량의 한 63%, 하천 시설의 62%, 터널의 42%가 향후 10년 뒤인 2033년까지 수명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더 오늘 내용들이 와닿는데 끝으로 상무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내년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의 이야기들 좀 보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타산지석, 어떤 면에서는 반면교사를 하면서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아까 일본 가시는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가서
보시면 좀 다른 면들이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유행하는지가 보일 것 같긴 해요. 네네. 예. 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패딩이었습니다. 4333님, 112 하나님. 정답 패딩. 겨울아 제발 더 추워지지 말고 여기서 멈춰. 같은 마음이에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오늘 제일 추운 날 멈추는 거잖아요. 네, 112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어제로. 네, 4428님, 927 하나님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내일 뵐게요.